내가 없는 동안 너희가 한 짓 다 봤다.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 들어오는 순덕이 말했다. 순간 아들 정우와 딸 정숙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다. 어머니, 어떻게 살아계실 수가?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의 살아있는 눈동자가 두 자식을 차갑게 응시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대문 앞에 걸린 김씨 반찬가게라는 낡은 간판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붉은 페인트는 벗겨져 있고 나무 간판은 비바람에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고 그 아래 작은 평상에는 김치를 담그는 큰 항아리들이 정겨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어머니 김순덕은 이미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이른인 순덕의 주름진 손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무청을 다듬고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를 체에 거르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장인 같았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몸을 굽혔다 펴며 작은 신음을 내뱉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이 일로 살아온 순덕에게 하루 쉬는 것은 곧 하루 굶는 것과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주문한 김치 20포기, 멸치볶음 10접시, 콩나물 무침 5통을 오늘 안에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침 7시쯤 큰아들 김정호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47살의 나이에도 어딘지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나름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2년 전 보증을 잘못 써면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지금은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새벽부터 일하세요? 일을 해야 밥을 먹고 사는 거지. 순덕은 멸치를 볶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가 부엌 안에 가득했습니다. 정호는 어머니 옆에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셔도 될 것 같은데. 나이가 70이에요. 쉬면 죽는 거야. 내가 일을 안 하면 너 밥은 누가 차려주고 전기세는 누가 내고. 날카로운 어조였지만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정호는 찔린 듯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업이 망한 뒤로는 어머니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돈은 물론이고 담뱃값까지 어머니께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오전 10시쯤 순덕은 완성된 반찬들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리어카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들어 올리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정호가 황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순덕은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어머니, 병원에 가보세요. 요즘 자주 그러시잖아요. 병원비가 얼만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순덕은 손사래를 쳤지만 정말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심한 어지럼증에 시달렸고 숨이 차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저린 증상도 있었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내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둘째 딸 김정숙이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44살의 중학교 교사인 정숙은 언제나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교무실에서 동료들과 있었던 불쾌한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빠도 와 있네요. 정숙은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오빠와 눈이 마주치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이 있었습니다. 정수가, 너도 앉아라. 오늘 학교에서 힘든 일 있었나?
순덕은 딸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어머니 곁에 앉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다. 조금 피곤할 뿐이야. 정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저녁 6시쯤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정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순덕은 밥을 떠주며 물었습니다. 정우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요즘 건설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그릇을 든 손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정숙이 즉시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반발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살아계신데 벌써 재산 얘기예요? 야, 그게 아니라 나도 살아야 한다고.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해서 미치겠어. 이번 달까지 돈 안 갚으면 정말 큰일 나. 정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냉정했습니다. 그럼 오빠가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요. 왜 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해요? 넌 좋겠다. 교사니까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남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지만 젓가락을 든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정수가, 어머니도 장남인 나를 믿으실 거야. 내가 성공하면 어머니 편하게 모실 수 있어. 장남이면 뭐예요? 어머니 곁에서 모시고 살았던 건 저예요. 오빠는 사업한다고 나가서 살면서 어머니 안부나 제대로 물어봤나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항상 아들만 챙겼습니다. 좋은 것은 오빠 먼저, 학비도 오빠가 우선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차별 대우에 상처받으며 자랐습니다. 야, 임마, 그럼 너는 어머니한테서 뭘 바라는데? 솔직히 말해봐. 정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정숙도 지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오빠 빚 때문에 날려버릴 순 없어요. 그래, 결국 너도 돈 얘기잖아. 위선 떨지 마. 순덕이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두 자식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만해라, 둘 다. 순덕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며 두 자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산 분배냐? 참. 내가 평생 고생해서 너희 키운 게 이거냐? 정호와 정숙은 어머니의 쓸쓸한 표정을 보며 각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쯤 두 자식이 각자 돌아간 후 순덕은 홀로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평상에서 바라본 하늘은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두 자식이 자신의 재산을 놓고 다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아팠지만 그것이 몸의 병인지 마음의 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자식들과의 대화가 내내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재료를 사와야겠다. 순덕은 혼잣말을 하며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배추로는 오늘 주물량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김치 20포기를 추가로 주문했고 이웃집 할머니는 콩나물 무침과 멸치볶음을 부탁했거든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아침 8시 순덕은 버스를 타고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걸어서 갈 거리였지만 오늘은 몸이 무거워서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해서 식은땀이 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순덕은 자신에게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평소 거래하던 채소 가게로 갔습니다. 상인 박 사장은 순덕을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순덕이 아줌마, 오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혈색이 너무 창백해요. 괜찮아요, 박 사장님. 요즘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하지만 박 사장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배추를 고르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박 사장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순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가슴에 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순덕은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들 수 있는 배추 한 포기조차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박 사장이 의자를 가져다 주며 순덕을 앉혔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줌마,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집에 가서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순덕은 고집스럽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리어카에 배추를 담으려고 했지만 배추 한 포기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 사장이 배추를 리어카에 실어주었습니다. 순덕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순덕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끼듯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지럼증이 몰려오면서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순덕은 중심을 잡으려고 애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놓치면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아줌마가 쓰러졌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119 빨리 불러요. 시장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순덕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했고 맥박도 약해졌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뇌출혈 아닐까요? 근처 약국 사장이 달려와서 순덕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사이 순덕은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혈압을 재어보니 200을 훌쩍 넘는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 아시는 분 계세요? 박 사장이 순덕의 핸드폰을 뒤져 정호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덕이 아줌마 아드님이시죠? 어머니가 시장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대학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빨리 오세요. 정호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정숙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큰일 났어.
어머니가 시장에서 쓰러지셨어.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대. 뭐라고요? 어머니가. 정숙은 수업 중이었지만 급히 담임을 다른 선생님께 부탁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제가 응급실에서 만났을 때는 이미 순덕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혼수 상태입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뇌혈관이 터진 것 같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그럼 언제쯤 깨어나실 수 있나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며칠 안에 깨어나실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호와 정숙은 교대로 병문안을 다녔지만 어머니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숙이. 들리세요? 정숙은 매일 어머니 손을 잡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의사가 가족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뇌파 검사 결과도 좋지 않고 뇌사 상태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호도 충격을 받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족들이 원하신다면 뇌사 판정 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달째 되는 날 병원비는 이미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호는 빚 때문에 돈을 낼 형편이 안 되었고 정숙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정숙아,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그래도 어머니를 포기할 순 없어요. 포기하는 게 아니야. 현실을 인정하는 거지.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했잖아. 4달째 정숙도 지쳐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정숙도 사망 진단서 발급에 동의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법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다음 날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영정사진 속 순덕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순덕의 집은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이 있었습니다. 흰 국화 한 다발과 촛불이 어머니를 기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며칠 전부터 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빈소를 지킨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그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될 재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이 집의 주인이구나. 정호는 마당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감나무 아래 평상, 어머니가 평생 반찬 만드시던 그 자리가 이제는 자신의 소유였습니다. 집값을 생각해보니 최소 5억은 될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이면 빚도 갚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어머니 방을 둘러보며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안쪽, 서랍 깊숙한 곳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어디에 숨겨놓으셨을까? 정호는 침대 밑까지 들춰보며 수색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반찬 장사로 모은 돈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은행보다는 집안 어딘가에 현금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드디어 장롱 뒤편에서
낡은 보자기에 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두툼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와, 이게 얼마나 될까? 정호는 신중하게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3,50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정숙이한테 말할 필요 없겠다. 어차피 장남인 내가 집을 물려받을 거니까. 정호는 돈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녁 6시쯤 정숙이 퇴근 후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사과와 배,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물 반찬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서 계속 지내시는 거예요? 응, 어머니 제사도 지내야 하고, 집도 비워둘 수 없잖아. 요즘 빈집털이도 많다던데. 정숙은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정숙이에요. 오늘도 왔어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던 콩나물 무침 만들어 왔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아파서 누워있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미역국 맛, 시험 때마다 해주시던 북어국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정호는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지만 곧 현실적인 생각이 앞섰습니다. 정수가 그만 울고 우리 이제 어머니 재산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재산 정리요? 벌써요?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가 아니라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 집 명의도 바꿔야 하고, 은행 계좌도 정리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도 해야 하고. 정숙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산 얘기를 하는 것이 마뜩잖았습니다. 그런 건 좀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어머니 49제도 안 지냈는데. 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무서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고 상속세도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 미루면 미룰수록 가산세 붙어서 손해야. 정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오고 있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해.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백씩 나가는데. 오빠 어머니 앞에서 그런 얘기를. 정숙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덕의 첫 제사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호와 정숙은 이른 아침부터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즐겨 드시던 음식들로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김치찌개도 끓여야겠다. 그리고 멸치볶음도. 정숙이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따라 하려고 애썼지만 왠지 똑같은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거실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상속 문제에 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을지, 보험금은 언제 나올지 그런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 제사상이 모두 차려졌습니다. 정호와 정숙은 어머니 영정 앞에서 정중하게 절을 하고 술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하지만 제사를 지내는 내내 두 사람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빨리 상속 절차를 밟고 싶어 했고, 정숙은 오빠의 그런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정호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수가,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 어머니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오빠, 그런 얘기를 지금 해야 해요? 어머니 제사상 앞에서요? 언제 하려고? 법적으로는 내가 2분의 1,
너가 2분의 1이야. 하지만 우리 집안 전통적으로는 장남이 집을 물려받는 거잖아.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얘기였지만 듣고 보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법적으로 반반이라면서 왜 갑자기 전통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이 집을 물려받아서 어머니 제사도 지내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문을 이어나가야 하는 거 아냐? 너는 언젠가 결혼해서 남의 집 사람이 될 거잖아. 저는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제사는 제가 더 정성껏 지낼 수 있어요. 오빠는 사업 때문에 바쁠 텐데요.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 너도 이 집이 탐나는 거 아냐? 서울에서 5억짜리 집인데. 오빠,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어머니도 장남인 나를 믿고 계셨어. 생전에 집 명의를 내 앞으로 바꾸자고 하셨잖아. 그건 오빠가 빚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머니가 정말 원하셨다면 유언장을 남기셨을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말다툼이 격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내려다보고 있지만 이미 두 사람은 그런 것을 의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야, 정수가, 내가 어머니 옆에 있었던 것도 결국 이 집 때문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오빠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저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머니가 좋아서. 좋아서? 웃기지 마. 너도 나만큼 현실적인 사람이야. 교사 월급으로 언제까지 전세나 살려고? 정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빠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실제로 정숙도 이 집이 탐났습니다. 오빠, 정말 실망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얘기를. 그럼 언제 할 건데? 1년 후? 3년 후? 그때까지 내가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녀야 해? 정호도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흥분한 나머지 팔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어머니도 나를 믿었어. 이 집은 내 거야. 그 순간 정호의 팔이 제사상 위의 술잔을 건드렸습니다. 술잔이 넘어지면서 술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사 음식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빠, 어머니 제사상을. 정숙이 급하게 음식을 주워 담으려고 했지만 이미 상당 부분이 엎질러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김치찌개가 마루 바닥에 흥건히 퍼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두 사람은 동시에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는데 느린 발걸음 소리가 마루를 딛고 있었습니다. 딱, 딱, 딱. 정우와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오는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머니 김순덕이었습니다. 많이 마른 얼굴에 깊게 패인 눈,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눈동자로 두 자식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너희가 한 짓 다 봤다. 순덕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두 자식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정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장례도 치렀는데.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순덕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거실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훨씬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차갑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놀랐나?
너희가 나를 죽은 줄 알고 있으니까. 순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생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어떻게 살아계실 수가. 정숙은 울먹이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고? 너희가 나를 죽였잖아. 순덕은 엎질러진 제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치찌개가 흘러내리고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내 제사상까지 엎어놓고. 참 잘했다. 정호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병원에서는 분명히 뇌사라고. 뇌사? 순덕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의식을 잃었을 뿐이야. 하지만 너희 목소리는 다 들었다. 병실에서 한 모든 대화를. 순덕은 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정호와 정숙은 무서워하며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이 첫 번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망신고서. 너 정호가 제출했다.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서류에는 분명히 자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병원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단 4개월 만에 깨어났는데 너는 4개월도 기다릴 수 없었나?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정숙이가 서명했다. 정숙은 그 서류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계속 설득해서. 설득? 순덕은 비웃었습니다. 너도 결국 서명했잖아. 내가 살아있는데 내 재산을 포기했다고? 정호가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병원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나갔고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순덕이 정호를 노려보았습니다. 희망이 없는 건 너희였어.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잖아. 순덕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례식 계약서. 너희가 함께 서명했다. 그 서류에는 정호와 정숙의 서명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간소하게 치르기로 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간소하게 치르자고. 내가 평생 고생해서 너희를 키웠는데 장례식마저 간소하게. 정숙이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덕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더 있다.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상담 기록. 정호가 내 집 시세를 알아본 기록이야. 정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서류에는 집 평가액과 함께 급매 가능 여부까지 문의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야? 변명해봐. 다섯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대출 상담서. 정호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상담받은 기록이다. 정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병원에서 내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참 빠르더라. 여섯 번째 서류가 나왔습니다. 생명보험금 청구서. 정숙이가 제출했다.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보험금까지 챙기려고 했구나. 얼마더라? 5천만 원? 일곱 번째 서류였습니다. 적금 해지 신청서. 정호 명의로 되어 있다. 어머니, 그건 병원비 때문에. 병원비? 순덕이 냉소했습니다. 내가 깨어나기 전에 이미 해지했잖아.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순덕이 작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내가 장롱 뒤에 숨겨둔 돈 3,500만 원. 어디 갔는지 아나? 정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잠시. 순덕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돈을 훔쳤잖아. 정숙이 오빠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정말 그런 일을? 어머니 돈을 훔쳤다고요? 야, 훔친 게 아니야. 어차피 상속받을 돈인데. 상속받을 돈? 순덕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뭘 상속받아? 순덕은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두 자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4개월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너희 목소리를 다 들었다. 의식은 있었거든. 정호와 정숙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호야, 너는 내가 의식을 잃은 둘째 날부터 어차피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했지. 어머니, 정수가, 너는 병원비가 너무 부담된다고 했고. 어머니, 저는 정말. 그리고 너희 둘이 함께 어머니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편히 보내드리는 게 낫다고 결론 내렸지. 두 자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도 미리 알아봤더라. 내가 아직 숨 쉬고 있는데 말이야. 순덕은 일어서서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영정사진까지 미리 준비해놨더라. 참 효자, 효녀들이야. 정숙이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신을 잃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지만 순덕은 정숙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이미 한 번으로 충분하다. 정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돈도 다시 갖다 드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순덕은 두 자식을 내려다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나?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이 사라지겠나? 순덕은 지팡이의 의지에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내 제사상에서 한 말들도 다 들었다.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건지. 참 듣기 좋더라.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우와 정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알겠나? 너희가 누구인지. 순덕은 뒤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정우와 정숙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보다는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이 들통났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거실 소파에서 뒤척이며 밤을 새웠고, 정숙은 어머니 방 앞에서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쯤 순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은 여전히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어제보다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순덕은 정숙을 외면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이나 차려라. 차가운 명령조였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정호도 식탁에 앉았지만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라. 순덕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순덕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이 집에서 나가라. 정호와 정숙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내 말 못 들었나? 나가라고.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우가 급하게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이 집은 저희 집이기도 하고. 너희 집? 순덕이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였는데 무슨 가족이야? 그리고 이 집이 언제 너희 집이 되었나?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순덕이 정숙을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내 보험금까지 타려고 했잖아. 그게 뉘우침이야? 정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가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실수한 건 맞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데. 나를 위해서? 순덕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내 돈을 훔치고 내 집을 팔려고 한 게 나를 위해서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보기 힘들어서. 고생? 순덕이 지팡이로 바닥을 쳤습니다. 내가 언제 고생한다고 했나? 일하는 게 고생이라고 생각했나? 정우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화를 내세요?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어머니,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어머니 집만 제 앞으로 넘기면 다 해결된다고요. 정우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집이 5억이면 충분해요. 빚도 갚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시면 되고. 요양원? 순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그게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시고 또래분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정숙도 이제 본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제가 결혼 안 한 것도 어머니 때문이에요. 이 나이까지 어머니를 모시느라 제 인생을 포기했어요. 순덕은 딸의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도 그런 생각이었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도 이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빠가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억울해요. 정숙의 눈에는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오빠만 챙기시고 저는 항상 뒷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해요? 정우도 격분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머니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두를 위한 일?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도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시고 저희도 각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고. 정숙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쁜 자식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에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뭘 하실 건데요? 순덕은 두 자식의 말을 들으며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 자식이냐? 정우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말도 안 하죠. 그래, 솔직하구나. 순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나도 솔직하게 말하겠다. 순덕이 지팡이에 기대어 일어섰습니다. 너희 같은 자식들 때문에 내가 평생 고생했다. 너희를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어머니도 우리를 사랑해서 키운 거 아니에요? 정숙이 반박했습니다. 사랑? 순덕이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사랑이 뭔지 아나? 사랑은 저 병원에서 4개월 동안 기다려주는 거야. 사랑은 내가 아파도 곁에 있어주는 거고.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차피 늙은이한테 이 집이 무슨 소용이에요? 혼자 살면서 뭘 하실 건데요? 늙은이, 순덕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는 이제 쓸모없어요. 일도 못하시고 돈도 못 버시고 그냥 우리한테 집만 되는 거예요. 정숙도 가세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없으면 살 수도 없고. 순덕은 두 자식의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 내가 쓸모없구나. 내가 짐이구나. 순덕은 휘청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돈 때문에 내 자식들이 날 죽였구나. 순덕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우와 정숙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냉정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받아들이세요. 집 명의를 저희 앞으로 넘기시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순덕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절망에서 분노로 그리고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좋아. 너희가 그렇게 나오는구나. 순덕은 지팡이를 꽉 쥐며 두 자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어머니인지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날 밤 순덕은 혼자 마당에 나와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마음속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두 자식이 낮에 한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늙은이한테 집이 무슨 소용이냐, 쓸모없다, 집만 된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피부치라 믿었는데 결국 돈 앞에서는 낯선 사람이었구나.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정우와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숙아, 어머니가 너무 고집 부리시는 것 같아.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나가야 하는 거 아닐까? 오빠도 낮에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야, 지금 이런 소리 할 때야?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 정숙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집에 대한 욕심이 동시에 마음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어머니가 정말 우리 말대로 해주실까요? 너무 화나신 것 같은데. 화가 나든 말든 현실은 현실이야. 어머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결국 우리한테 의존해야 하거든. 새벽 2시쯤 정숙이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감나무 아래서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순덕은 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추우시니까 안으로 들어가세요. 너는 왜 나왔나? 어머니께 사과드리려고요. 정숙은 어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 낮에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덕은 여전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마음이 복잡해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 순덕이 처음으로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결혼도 안 했고 제 집도 없고 친구들은 다 애들 키우면서 사는데 저만 어머니 뒷바라지 하느라. 정숙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담스러웠구나. 아니에요.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끔씩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덕은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숙이 자신 때문에 희생한 것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수가 엄마가 널 붙잡고 있었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제가 떠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정숙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가끔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아이도 낳고 싶었고. 하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순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수가.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보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그냥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린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정수가, 그럼 이 집을 내가 갖는 게 좋겠다. 정숙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너는 평생 나를 돌봤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서 살아야 하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순덕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럼 뭔가 사랑해서?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됐다. 들어가서 자라. 순덕은 딸의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빠랑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 상속 문제를 정리하겠다. 정숙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숙은 어머니를 두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덕은 혼자 남아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심은 눈물이 아니라 선택에서 드러난다. 순덕은 자신이 한 말을 되새기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새벽 4시쯤 정우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마당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왜 아직도 밖에 계세요? 감기 걸려요. 정우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낮에 너무 심한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낮에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순덕은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정우야, 너는 정말로 이 집이 필요한 거냐? 네. 솔직히 말하면 절실해요. 빚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우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빚쟁이들한테 전화 오고 길에서 만나면 협박당하고. 어머니, 저도 사람인데 이런 생활은 못하겠어요. 순덕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냐?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하니까. 정호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오래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고생? 순덕이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언제 고생한다고 했나? 어머니, 솔직히 병원에서 기계에 의존해서 사는 게 행복하세요? 그보다는 편히 가시는 게. 편히 가라고. 순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정할 일이냐? 정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쨌든 저는 이 집이 꼭 필요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순덕은 아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만약 내가 이 집을 내게 넘겨준다면 너는 나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어머니를 잘 모실 거예요. 좋은 요양원도 알아보고. 요양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편하실 곳으로. 순덕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어딘가 치워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순덕은 일어서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정리하자.
정우는 어머니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마음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선택한 거니까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순덕은 방으로 들어가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무서운 결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순덕은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깔끔하게 빗은 머리, 그리고 손에는 커다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정숙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 가방은 뭐예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앉아라, 둘 다. 순덕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정의 기복도 없고 차가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우와 정숙은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위엄있게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순덕은 서류 가방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꺼내 식탁 위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모습을 보니 정우와 정숙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어젯밤 너희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순덕은 의자에 앉으며 두 자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하겠다. 정우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저희 말씀을 들어주시는 건가요? 상속 문제를 정리해 주시는 거죠? 들어준다고? 아니다. 내가 결정한 거다. 순덕은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정숙이 서류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 같은데. 유언장인가요? 맞다. 정확히는 유언장이다. 정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해 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유언장을 작성해 주신 건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순덕은 유언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내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적혀 있다. 집, 땅, 예금, 보험. 모든 것 말이다. 정우와 정숙은 눈을 빛내며 유언장 내용을 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나누신 건가요? 반반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법정 상속분대로? 반반. 순덕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반반 죽였나? 정숙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누신 건지 궁금해요. 순덕은 유언장을 다시 봉투 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그렇게 궁금해하는구나. 좋다. 그럼 발표하겠다. 정우와 정숙은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아무도 물려받지 못한다. 뭐라고요? 정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못 받는다는 게. 순덕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다. 정우와 정숙이 서류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약서 상단에는 매매 성사라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설마 벌써 집을 파신 건 아니죠? 5억 2천만 원에 팔았다. 어제 밤 사이에. 정숙이 기절할 것 같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말이 안 돼요. 밤 사이에 어떻게 집을 팔아요? 그것도 우리 몰래. 금매로 내놓으니까 바로 계약이 성사되더라. 투자자들은 항상 좋은 매물을 기다리고 있거든.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으니까 1시간 만에 계약했어. 정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이 집이 우리 집인데. 우리 집? 순덕이 비웃었습니다. 언제부터 너희 집이 되었나?
순덕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예금 해지 확인서다. 내 모든 통장을 어제 정리했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통장도 모두 해지하신 거예요? 그렇다. 국민은행, 농협.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정리했어. 네 번째 서류였습니다. 보험 해지 신청서. 내 모든 보험을 해지했다. 정우가 미쳐버릴 것 같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세요? 그럼 그 돈은 어디 있어요? 순덕은 다섯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금 보관 증명서다. 모든 돈을 현금으로 바꿔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얼마나 되는데요? 집값 5억 2천, 예금 8천만 원, 보험해지 환급금 3천만 원, 그리고 숨겨둔 현금 3,500만 원까지 총 7억 6,500만 원이다. 정우와 정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계실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돈을 우리한테 주실 거죠?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내가 가져간다. 정숙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가져가서 어디 쓰실 거예요? 순덕은 여섯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집 전세 계약서다. 내가 혼자 살 집을 구했다. 어머니, 혼자서 뭐 하시려고? 내 인생을 사는 거다. 너희 없이. 일곱 번째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사도우미 고용 계약서다. 앞으로 누군가 나를 돌봐줄 거야. 가사도우미요? 그래.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지만 최소한 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 정우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우리 상속분이라고요. 너희 것? 순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죽었나? 살아있는 사람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나?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자식들이. 당연히? 순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연한 게 뭐가 있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당연함이 있어? 정숙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 순덕이 정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는 이미 기회가 있었다. 4개월 동안 말이야. 어머니, 그 4개월 동안 너희는 무엇을 했나? 나를 죽었다고 신고하고 내 재산을 나눠 가질 계획을 세우고 내 돈을 훔치고. 순덕은 여덟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가 병원에 있을 때 했던 대화 녹음본이다. 정우와 정숙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녹음본이요? 병실에 있던 간병인이 몰래 녹음한 거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논의하던 내용이 다 들어있어. 순덕은 작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어차피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빨리 정리하자. 정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수천만 원 나가는데 언제까지 이럴 순 없어. 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기회예요. 제발 상속장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순덕은 아홉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상속장이었습니다. 이게 너희가 원하던 바로 그 상속장이지? 정우와 정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덕은 상속장을 천천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찢어진 상속장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포기했으니까 이제 나도 너희를 포기한다. 순덕은 찢어진 상속장 조각들을 발로 밟으며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자식이 없다. 정우와 정숙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순덕은 현금이 든 큰 가방과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내 새로운 인생을 살러 간다. 돈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잘 대해줄 거야. 순덕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이 돈은 날 진심으로 아껴준 사람에게만 쓸 거다. 너희는 그 자리에 없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덕이 사라진 후 텅 빈 집에는 정우와 정숙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덕이 나간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정우와 정숙은 여전히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상속장 조각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정우가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7억 6천만 원을 어머니가 혼자 가져가셨어. 정숙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어머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 정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정수가. 어머니가 정말로 집을 파신 걸까?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봐. 하루 만에 5억짜리 집을 팔 수 있을까? 그것도 밤사이에? 정숙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그 많은 돈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도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 혹시 어머니가 우리를 시험하신 건 아닐까요? 시험? 네, 우리 반응을 보시려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시험한다고 했나? 순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에 현금 가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우와 정숙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시험이었어요? 순덕은 소파에 앉으며 두 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은 시험이고 반은 진짜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덕은 품에서 진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은 정말로 팔았다. 정우와 정숙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요? 어제 밤이 아니라 3개월 전에 말이야. 3개월 전에? 순덕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한 일이 집을 파는 거였어. 정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부터 계획한 거야. 순덕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예금도 모두 해지했고 보험도 해지했어. 3개월 전에 말이야. 그럼 정말로 7억이 넘는 돈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있어요? 순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어. 안전한 곳이요? 은행 대여금고야. 너희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지. 정우가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실 거예요? 순덕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지 아나? 뭐예요? 새집 계약서야. 내가 이사갈 집. 순덕이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야. 정숙이 기가 막힌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혼자 사실 거예요? 물론이지. 넓고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는 곳이야. 정우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순덕이 냉소했습니다. 가족이 서로 죽이려고 하나? 순덕은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가사도우미 고용계약서야. 가사도우미요? 정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저희가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언제? 지금이라도.
순덕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희는 믿을 수 없어. 언제 또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니까. 순덕은 5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이미 처리한 일이야. 또 뭐예요? 법무사를 통해서 너희를 상속인에서 완전히 제외했어. 정호와 정숙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너희는 더 이상 내 상속인이 아니야. 내가 죽어도 한 푼도 못 받아. 순덕은 6번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새 주인에게 넘겨줘야 해. 다음 주까지. 저희는 어떻게 해요? 순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상관없어. 정호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덕은 문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너무하다고? 너희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 순덕은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김순덕으로 살 거야.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그냥 김순덕으로. 어머니, 7억 6천만 원으로 내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면서 정말로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할 거야.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잘 대해주더라. 너희와 달리 말이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호와 정숙은 텅 빈 집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탐욕과 배신이 가져온 결과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7억이 넘는 재산을 모두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그들에게는 빈집과 후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원망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정호가 중얼거렸을 때 정숙이 오빠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집을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야, 너도 마찬가지였잖아. 남매는 마지막까지도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남겨진 텅 빈 집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